소개받은 도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동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잠깐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제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몇 회죠? 여러분들이? 45회입니까? 여러분들하고 한 32년 차이가 나는데 제가 도인고등학교를 1989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여기 이 건물이 아니고 또 옆에 이 건물 이 자리에 새로 건물을 지었나요? 아파트 있는. 예, 요 밑에 있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학교 다니기가 좀 너무 높은 데 있어서 좀 힘들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죠. 굉장히 힘들게 다녔는데 여러분들 아마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좀 더 올라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굉장히 모교를 찾은 게 굉장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오랜만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아주 젊은 후배들 보니까 되게 반갑고 감개무량하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정치학을 공부를 했고 석사까지 거기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박사과정을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의 조지아 대학교라고 하는 데서 국제정치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한 4년 정도 하다가 한국에 귀국을 해서 통일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한 2년 정도 짧게 했고 그리고 도경대학교로 온 지 이제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간에 이제 저의 이력을 좀 말씀을 이제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는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국제정치를 세부 전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와 그리고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와닿는 주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신문지상에서 많이 얘기를 떠들고 그리고 뭐 다른 언론들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들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주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얼마나 와닿는 주제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한반도를 떠나서 남은 생을 살지 않는 이상 이 한반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을 이어나가야 되는 이상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주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되어야만 되는 그런 주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닿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이 이단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해야 되는 주제가 아니라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그만큼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 관계 그리고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국제정세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제정세에는 많은 관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뭐 한중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중 관계도 있고, 그다음 한일 관계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주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은 북미 관계입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 불안정한 요소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남북한 관계 그리고 플러스 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럼 좀 꺼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으로, 다 아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한 관계의 발생이라고 제가 이 슬라이드에 제목을 붙였는데, 남북한 관계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지금 우리는 이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죠. 유엔의 회원국이고 그러니까 북한도 하나의 국가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분야도 역시 그 좀 남북한 관계의 그런 애매모호한 복잡 다단함을 반영하듯이 우리 한반도 우리 헌법에 이게 좀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그 영토를 정의할 때 한반도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한반도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남북한 공이 유엔 회원국입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현실 간에 일종의 괴리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디에서 기원을 하느냐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반도 분단이 된 것이 언제죠? 1945년인가?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분단이 된 것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1948년입니다. 1948년에 남한과 북한에서 단독 정부가 구성이 되면서 한반도가 이제 분단이 되었죠.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48년까지 그 극심한 혼란기를 거치면서 남한과 북한의 단독 정부가 구성이 된 게 1948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한반도가 분단이 되었고, 그리고 2년 후에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한국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한국 전쟁이 터졌고, 한국 전쟁이 1953년에 휴전으로 실질적으로 종결이 되었죠. 실질적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형식적으로는 종결이 되었느냐? 형식적으로는 종결이 안 됐죠, 아직. 아직도 우리는 휴전 중이고, 아직 전쟁이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당사국들이 다 함께 자 이제 한국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종전선언의 취지가 되는 것이고, 그 종전선언을 계기로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띄워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전선언의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취지가 이제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에 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드릴 테고, 아무튼 여기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하나의 배경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냉전 종식이에요. 여러분 냉전이라는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냉전이 정확하게 뭔가요? 냉전, 차가울 냉자죠. 차가울 냉자에 전쟁할 때 전자인데, 싸울 전자인데, 이게 진짜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진짜 전쟁이죠. 그거는 열전입니다. 열전. 냉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지만 전쟁과 유사한 어떤 상당한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냉전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냉전이 시작된 것이 1948년 무렵이라고 그렇게 정확한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 무렵이라고 이제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과 스탈린 사이에 이렇게 시작되었던 그런 관계였는데 그것이 한 50년 정도 지속되다가 그때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소련을 위시한 이렇게 그 동구 공산권 국가들 그리고 중국 그때는 중공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그 다음에 북한 뭐 이런 나라들과 이런 세력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그리고 일본 이쪽의 어떤 그 세력들 이 세력들이 여차하면 미사일을 서로 쏴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어떤 긴장, 극도의 긴장이 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게 냉전이었는데 그런 시기가 한 50년 지속되다가 1989년부터 시작된 이 현실 공산주의의 몰락. 그때 이제 소련이 망하고 또 독일이 통일되고 그 다음에 동유럽 여러 국가들이 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세계의 어떤 격변의 시기가 있었죠. 한 89년부터 한 91년, 92년, 한 2, 3년 정도 되는 사이에 그것을 우리가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 질서가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전한 건 다른 세계가 이제 펼쳐진 거죠.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이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핵이 없는데 우리 한국은 핵이 없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생겨났다.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들 우리가 한반도가 분단이 되면서 1988년에 분단이 되고 50년에 한국전쟁이 나고 이렇게 되면서 남북한 관계가 우리가 북한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좋든 싫든 북한하고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에 있습니다. 왜? 한반도에 있으니까. 그리고 한반도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을 지향하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북한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잘 지내보자는 거죠. 잘 지내보고 그리고 잘 되면 뭐 나중에 통일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취지로 남북한 관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라고 하는 부처가 이제 존재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북한과 어떻게 하면은 북한과 관계를 잘 진전시켜서 우리가 통일에까지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처가 이제 통일부가 되는 겁니다. 남북한 관계를 이제 우리가 지난 한 냉전 시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긴장 속에 있는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긴장 관계가 굉장히 높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긴장 관계가 좀 떨어졌다가 이렇게 업다운을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박정희 정권 시절에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1972년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은 긴장 관계 속에 있다가 72년도에 처음으로 남과 북이 마주 앉아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내고 우리는 한민족 공동체이므로 남북한 관계는 다른 국제관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그리고 이제 공동 이해를 이렇게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최초의 남북 합의, 남북 대화를 통한 남북 합의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 당시에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도 91년, 92년 이때도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2.12 사태라고 하는 군사 쿠데타에 가담을 했다고 하는 그런 죄과와는 별도로 이 노태우 대통령 재임 당시에 추진했던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국방관계 개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적으로 우리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걸 발표하는데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입니다. 이때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 된 거예요. 북한과 같이 동시 가입을 합니다. 그 말은 그건 뭐냐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유엔 안보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 혹시 요새는 그런 거 사회 시간에 안 배웁니까? 배웁니까? 사회 시간에 이런 국제관계는 잘 안 배우는 것 같기도 하네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12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5개 나라는 상임이사국이에요. 항상 이사예요. 항상 이사. 나머지 7개 나라, 나머지 10개 나라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네,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서 나머지 10개 나라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그 안은 통과될 수가 없어요.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이 되고자 하면은 어디서 반대를 할까요? 소련에서 반대를 했어요. 북한에서 유엔 회원국이 되고자 하면 어디서 반대를 해요? 미국에서 반대를 해요. 이렇게 하니까 남북한 중에 하나가 유엔 회원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 당시에 남북한이 같이 동시에 회원국이 되자 해서 합의를 하고 유엔 회원국이 됩니다. 그 중에 그와 동시에 이제 일어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건데 남과 북이 사이좋게 지내면서 핵도 전부 다 없애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에 미군에서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전술핵이 제가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전술핵이 미군 부대에 보관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미국의 핵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철수를 했죠. 그래서 미국이 본국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괌으로 가져가든지 그래서 아무튼 대한민국 영토에서는 핵을 다 철수를 했습니다. 북한도 이때 핵무기를 직접 그때 만들 기술은 안 됐었지만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죠. 그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를 재처리하는 그런 과정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럼 우리도 이거는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럼 이제 남북한은 이제 핵무기 없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 그런 땅을 만들자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합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북한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핵 개발 기술을 더욱더 고도화시켜서 계속 이렇게 국제사회를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를 기만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을 해왔고 지금에 이르렀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그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이전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국면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도 역시 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을 계승해서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사이에 정상회담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2007년. 이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그 북한 정책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 들여다보니까 우리만 계속 퍼준 것 같으네.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의문을 품었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상호 호혜 정책이다라고 붙였습니다. 우리가 하나 주면 니들도 하나 내놔라.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만들자. 한쪽이 일반적으로 퍼주는 것은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정책이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연평도 포격 사건도 터집니다. 남북한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거의 남북한 관계가 거의 그 최악의 국면에 처했었고, 이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던 거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우리의 대북 정책은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굉장히 이름을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한 간의 어떤 그 관계 진전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이 우리가 북한과 남한 사이의 어떤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이제 그런 논리가 이제 근거가 되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취지는 뭐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이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응답을 거의 안 했어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평화 번영 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의 정책, 아주 적극적인 대북한 관계 개선 정책을 이제 내놓았고,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까지 열렸나요? 세 차례까지 열렸었고 그랬었죠. 이때는 뭐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제가 이제 그래서 좀 이따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남북한 관계의 중요한 이슈는 과연 뭔가, 왜 안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정책을 만드는 분들도 많이 했을 테고, 국회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했을 텐데, 이런 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이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고, 북한에서는 뭐냐면, 고민이 핵을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핵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감내해야만 하는 이런 세계 경제로부터의 고립, 그리고 외교적 고립, 이런 것들은 북한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함께 짊어져야 되는 이슈, 통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을까? 통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갈라져서 사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우리가 북한의 2,500만을 어떻게 우리가 다 먹여 살리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부터 시작해서 통일에 대한 이슈들은 굉장히 많은
뭐 질문들 그리고 논의들을 이제 낳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논의를 하기 위한 어떤 그 기구, 뭐 아주 대한민국 그런 논의를 하는 기구들이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만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기구도 그 논의를 하기 위한 그런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국제관계가 됩니다. 아까도 모두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북한 관계, 이 한반도 문제가 한반도만 뚝 띄워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한반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 한번 봐주시죠. 이 뭐겠습니까? 한반도죠? 이거 아마 북한에 관련된 사진 중에 가장 유명한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년 전쯤에 미국의 정보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북한은 그냥 암흑천재,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 여기가 평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점이 하나 있죠. 이게 아마 원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점을 제외하고 북한 전체가 암흑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이 사진 한 장이 저는 다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요, 대한민국은 반도가 아니라 섬이에요, 섬. 대한민국은 이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이 벽으로 되어 있는 섬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얼마나 통일을 해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운명에 있어서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장에 통일로 인한 어떤 비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값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에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통일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튼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반도가 처한 현실이 이제 좀 답답한 거죠. 이 사진을 보면서. 아까 사진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이 왜 국제관계 속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을 드렸습니다만 그 국제관계 중에서도 북한과 미국, 북미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을 만났죠. 두 번을 만났고 그리고 2019년에 하노이에서 완전히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한반도의 안정, 평화 이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로 김정은을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본인이 미국 국내 정치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북한을 이용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현실 파악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종의 쇼였다는 거죠. 일종의 쇼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게 무엇인가 내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를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우리가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이제 남북관계 개선도 추진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거 몇 개는 이루어졌지만 큰 틀에서의 어떤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왜 북미 관계인가? 왜 북미 관계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중요한가? 북한과 미국이 휴전협정의 당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대한민국은 그 휴전협정에 사인하지 않았어요.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반드시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사인을 하면 한반도는 분단된다. 통일은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크셨던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북진 통일을 부르짖던 분이었어요. 우리가 사인을 힘이 없어서 사인을 못했다기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사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을 대표로 하는 유엔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지만 미국을 대표로 하는 유엔이, 북한이, 그리고 중국이 이 3자가 휴전협정에 이제 사인을 한 거죠. 휴전협정의 당사자입니다. 이 미국과 북한이. 그리고 그 수만 명의 미군이 죽었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이제 죽었던 그런 전쟁을 했던 국가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의 정책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전 세계를 경영하고자 하는 패권 국가입니다. 패권 국가로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 이게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심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탄생한 나라가 미국이죠. 민주주의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는 영국에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민주주의를 현실 정치에 실현하고 정부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한 나라는 미국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미국은 이 민주주의와 자유와 뭐 이런 가치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인 거죠. 제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전략 중에 첫 번째로 가는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 기자회견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공고화, 내지는 민주주의의 확산, 민주주의 가치동맹 뭐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만 전 세계가 민주주의 국가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국제정치학자 중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를 통해서 많이 증명이 되기도 했고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180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탄생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모든 전쟁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민주주의,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이 전부 다 민주주의면 전쟁이 없겠네? 전 세계 국가들이 전부 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들이 보기에는 북한은 아주 쓰레기 국가인 거죠. 민주주의는 어림도 없고 주민의 인권도 도외시하고 뭐 이런 국가 같지도 않은 그런 국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어떤 중요성 같은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전략 두 번째입니다. 이거예요. 비확산입니다.
비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화학무기,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이 전략 무기들을 다른 나라들로 확산하지 않는다, 확산되지 못하도록 한다 라고 하는 전략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가 돼서 설립한 국제기구가 있죠. 혹시 NPT라는 국제기구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게 NPT가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라고 하는 핵 비확산 조약이거든요. 이 조약에 가입하면은 무엇을 자기가 이행해야 되냐면 핵무기의 그러니까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핵무기의 자발적 포기, 이거에 이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핵 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을 보장받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뭐 이런 이제 약속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거의 가입되어 있습니다. NPT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NPT는 국제법으로서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게 되는 거죠.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NPT, 그리고 NPT 말고도 다른 어떤 그 국제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국제기구들에서 미국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이런 것들이 절대로 다른 나라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9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라고 하는 5개 나라 있죠? 어디입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입니다. 이 5개 나라와 그리고 NPT의 회원국이 아닌 인도, 파키스탄은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핵실험도 했고. 근데 이 나라들은 NPT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도 선언한 적은 없지만 모두가 다 핵무기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입니다. 그러면 9개 나라 맞나요? 네, 9개 나라 맞죠. 미국이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장거리 핵미사일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non-proliferation, 비확산 정책에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인 거죠.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한 6,000개쯤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한 그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또 한 500개 정도 갖고 있고, 영국이 한 200-300개 갖고 있고, 뭐 그렇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만큼 핵무기를 가져버리면 미국이 지금 쥐고 있는 전 세계의 패권, 미국의 패권을 떠받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그 무력, 힘, 이런 거가 굉장히 손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비확산 정책을 굉장히 금과 옥조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북한은 뭐냐면 이 두 개의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세계 전략, 민주주의를 비롯한 가치, 그리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의 비확산, 이런 거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거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어떻게 전 세계의 어떤 그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활용하고 있는 두 가지를 북한이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는 거죠. 지난 한 30년 정도의 북미 관계를 잠깐 되돌아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썰은 1989년에 냉전이 끝나면서 북한이 자기네들의 어떤 안보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다가 제1차 핵위기가 1993년에 터집니다. 이때 뭐냐면 북한이 이제 플루토늄을 재처리해가지고 핵무기 원료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던 거를 미국에서 파악하고 미국이 단독 협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없애고 북한에다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그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1994년 제네바 합의라고 불려지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 분위기는 그때 분위기를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한국 전쟁 이후에 아마도 가장 높은 전쟁 위기가 1993년, 94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받은 결과 일주일 안에 미군 3만 명이 희생되고 한국인 수백만 명이 희생된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받고 이제 그 계획을, 그 작전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그때는 막 서울에서 라면도 사재고 쌀도 사재고 굉장히 급박한 어떤 전쟁 분위기가 이제 감시될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네바 합의로 해소가 됐죠. 98년에도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미국에서 윌리엄 페리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랬는데 북한이 다시 한번 사기를 칩니다. 이때 핵 합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핵무기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2001년에 또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하다가 또 들켰어요. 또 들켜가지고 이때도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핵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철회를 했죠.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진보 정권이었었고 아마 마포에서 모르긴 해도 마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어요.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게 남북,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렇게 6나라가 모여서 북한의 핵 문제를 처리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구였는데 굉장히 여러 번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또 의미 있는 합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합의문도 발표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고 지금까지 이제 이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은 실질적인 국제사회에서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으로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왜 북미 관계가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익의 충돌이 북한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미국의 국가 정책이 뭐냐? 미국의 국가 안보가 제일 우선이겠죠.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추구하는 거, 미국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세계 패권, 헤게모니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이익입니다. 그리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비확산, 민주주의의 확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의 외교 정책이 뭐냐? 체제 생존입니다. 첫 번째는 체제 생존입니다. 미국의 그 무시무시한 힘을 한국 전쟁 때 경험을 해봤어요. 미국과 붙으면 북한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체제 생존이 제일 우선에 있고 이 체제 생존과 더불어서 북한에서 이데올로기로 아직도 떠받들고 있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북한은 거의 목숨 걸고 있는 거죠. 이 미국의 이익과 북한의 이익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 북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슈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김정은의 답은 체제 보장만 해주면, 우리의 안보만 보장되면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그 방법, 수단, 그런 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어느 누가 자기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다른 나라에 의존합니까? 국제사회는 냉혹한 사회거든요. 미국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북한에서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리비아가 카다피 정부가 핵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다피가 미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독재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독재자였었기 때문에 카다피가 죽은 데 대해서 저희가 아주 안타까워할 것까지는 없지만, 아무튼 카다피의 운명을 보면서 북한은, 그리고 김정은은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 순간 카다피처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테고,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카다피 비슷한 그 사례는 몇 개 더 있어요. 지금 굉장히 국제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구소련에서 물려받았던 핵무기가 굉장히 많은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2,000개 정도 되는 핵무기가 우크라이나 땅에 보관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서방식의 어떤 민주주의를 심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있으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전부 다 제거했고, 그 핵무기를 전부 다 러시아로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 이제 나무라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큰 지정학적인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미국에서 이제 알고 있었겠죠. 이제 골치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손 놓고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합병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만큼 미국이 다른 나라의 어떤 체제 안정을 보장한다,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말로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핵무기를 내려놔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북한에서 그러면 순순히 그 말 믿고 우리가 핵무기를 내려놓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일 수 있는데, 북한과 미국 간에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 것인가? 북한과 미국 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인명을 살상한 한국 전쟁의 당사자였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적대국으로 이미지를 서로 쌓아왔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저거는 국가도 아니야, 국민들의 인권은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독재자고 3대가 이어서 정권을 잡고 있고, 저거는 국가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뭐냐면 미국은 너무 무서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둘 사이의 화해가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어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그 이슈를 떠받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이건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이제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정책을 이제 펼쳤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북한이 사고만 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이었었던 거고,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서는 이렇게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했고 하노이 정상회담도 했죠. 그래서 정상회담도 하고 김정은을 my best friend이라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아까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트럼프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대북 정책,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저는 쇼였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뭘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들어온 지 한 1년 정도 이제 됐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사실 북한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는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넘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을 제때 제압하지 않으면 미국의 패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경계심이 바이든 행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은 사고만 안 치면, 예를 들어서 뭐 핵 실험을 또 한다든지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또 한다든지 이런 사고만 안 치면 그냥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은 그냥 위험 관리하는 수준 정도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하는 수준을 다루고 있는 건데, 한국 정부가 요즘도 가서 계속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서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속 한반도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한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반도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북한이 사고만 치지 않도록 해줄게 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듯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이슈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슈로 우리가 띄워서 전 세계적인 관심 하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합의라도 하고 남북한 관계도 개선시키고 북미 관계도 개선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평화와 안정을 제도화하면서 제도로 만들자는 거죠. 전쟁이 안 나도록 제도로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일에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건데, 그 현실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별로 녹록치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여기까지네요. 네,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막 들어와서 아마 굉장히 졸리는 시간이고, 거기다가 강의도 굉장히 딱딱한 주제로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흥미있게 들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의도했던 것은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주제에 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취지가 얼마나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강의는 이제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거하고는 약간 결은 다르지만 이런 것이 궁금하다 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좋고,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거든요. 15분, 20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질문을 좀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서두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종전선언을 보면은 서두에 말한 대로 헌법에도 우리나라 헌법에도 지금 3조에도 위배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종전이 선언되게 되면 헌법부터 바꿔야 되고 나라로서의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과연 종전선언이 필요한가? 그걸 전문가의 견해로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전선언이 필요한가?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종전선언은 그냥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게. 우리가 종전선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한반도 어떤 평화와 안정을 제도화하는 첫 단추로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반도 평화 완전에 대해서 말로는 굉장히 많이 떠들었고 우리가 그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항상 말로만 이렇게 그 몇 번 얘기하다가 그냥 또 뒤집어지고 이런 상태가 이제 반복되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일단 그 다음에는 이제 제도화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종전선언을 계기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그 관심, 평화와 안정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어떤 세계적인 관심을 우리가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법적인 문제를 따지자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 어떤 법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다. 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을 수정 안 해도 된다.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이건 선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래서 헌법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정도 선언은 가능은 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언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해야 될 수많은 과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게 이제 걱정인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국제법 전공하시는 분한테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남북 전쟁을 휴전 협정을 하면서 네. 아까 교수님께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해야 될 자리가 있었는데 자기는 거부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 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런 한국의 전쟁에 관해서 작전 통제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미국한테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북한에서 6.25가 터지자 뭐 대전인가 어디로 자기는 피난 갔으면서도 여기 서울에 있는 것처럼 막 방송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 그때 평화통일 얘기만 해도 거의 평화통일 얘기만 해도 친북이라고 그때 매도당하던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하던 어떤 그 북친 통일의 그 기조에는 이제 휴전선을 가르고 남북한 분단이 되는 것이 이제 맞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 고3들인가요? 시험 다 끝나셨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사람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나라가 중립국으로 되면은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통일되는 제일 기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통일 인식 조사라는 것들 이거 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해오고 있는 통일 인식 조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통일에 따른 어떤 그 비용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일 것 같은데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세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통일의 중요성,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점점 좀 뭐랄까요, 세대별로 좀 많이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립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 생겼냐면 냉전 때 미소가 대립하고 있던 시기에 중립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소 양측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그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를 이제 중립국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소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립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위 자체가 국제적으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러시아나 아니 그러니까 소련의 후신이 이제 러시아 쪽과 가까운 그런 나라로 통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미국과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측근 내지는 그런 그 아주 가까운 동맹국으로서의 통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미국과 지금은 뭐 소련이 아닌 중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하나의 위치를 정하고 있는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중립국이라는 개념도 좀 생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런 것이 이제 별로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통일.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 2018년도에 판문점 선언을 했어요. 네.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3주도 안 돼서 메스 썬더 훈련을 실시합니다. 1월달에 한미 연합 훈련을 또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9.19 평양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네. 평양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포항에서 한미 해병대 상륙 훈련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11월 달에 워킹 그룹을 또 한미 워킹 그룹을 미국에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미국은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하려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너희는 아직 안 됐다면서 무기는 엄청나게 팔아먹었어요. 지금까지. 네. 팔아먹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줘요. 왜 안 주냐? 올해가 이제 인수하는 그 시기인데도 또 이유를 대서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종전선언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4번에 걸쳐 갖고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한테 인계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정말 종전선언에 합의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한반도 평화의 가장 적은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저는 굉장히 옳은 답이십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시각 중에 하나를 이제 피력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주적이다. 글쎄요. 저는 그 의견에 완전히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들고요. 이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의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과 미국의 어떤 그 이익이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미국이 그 이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조장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록 유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맞지만 한반도의 불안정과 전쟁을 조장한다고 하는 생각은 저는 좀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 아니신가. 저는 그것을 그러니까 미국 하나의 어떤 책임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복잡다단한 어떤 그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좀 더 복잡하게 읽어야 되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 질문을 하면은 학생들한테는 선물도 있는데.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학생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나 교수님께 드리실 거, 궁금하실 거 혹시 없을까요?
혹시 정치학이나 뭐 그런 거 전공하는 학생 없습니까? 아, 이과예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다 이과입니까? 네. 사실 제가 오늘 굉장히 관심 없는 학생들한테 제가 아는 어떤 국제정치 하시는 교수님은 지금 일본의 국제기독교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미국에서도 교수가 노리하셨고 이 양반은 전공을 대학교 때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어요. 네,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물리학을 하면서 이제 핵물리 같은 거를 전공을 했겠죠. 핵물리를 전공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핵물리학이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분야가 핵폭탄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드는 뭐 그런 분야에 쓰이는데 그 핵무기를 만들어 나와야 그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물리는 그만두고 그분이 국제정치학자로 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진보적인 글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 국제정치학자들이 존경하는 그런 국제정치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에 계시다고 하더라도 이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리고 또 우리가 한반도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있으니까 이 한반도의 운명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은 좀 더 관심 있게 좀 더 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좋은 강연을 해주신 여러분들 이제 선배이시죠? 그런데 그 교수이신 김동수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